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초당적으로 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자, 일단 여야 합의로 한번 연기가 됐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이 된 이 금투세 폐지의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좀 초당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적극적인 좀 민생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금투세 폐지가.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당정이 이제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도입된 세제인데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연 보통 한 6천억 원에서 8조, 8조 정도, 10조 정도 거치고 있어요. 그 증권거래세도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게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이 많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잘 그 기성세들은 잘 벌다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주식 투자에 많이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매긴다. 그래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논란이 많았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를 유예하자라고 해가지고 2023-5년도로 떠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도 그런 이제 그 이중과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억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현재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세해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의 첫 단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민주당은요, 이 한 대표의 제안에 응할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아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좀 유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 당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와 있나요? 당내에서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당대표와 관련해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당 내부의 토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당 내부의 이견은 어떤 거냐면 이게 조세 형평성을 깨고 있다. 그래서 초부자 감세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투자세 대상자를 따져보니까 전체 0.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는 다 금융투자세에 대한 조세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정책 일관성 문제인데 이걸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유야무야됐을 때 시장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초의 도입 과정에서 조세 저항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폐지라고 하는 측면들보다는 조세 저항성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좀 대안적인 방향.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낮게 적용을 하고 단타라고 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 조세 저항을 좀 낮출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토론들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야당도 좀 입장이 좀 유연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거네요. 일단 당 대표가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2020년도에 기억하시면 김병욱 그 당시의 의원도 그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시행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증권거래세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전에도 민주당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협의를 잘 하게 되면 저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전기세 감면 법안을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진성준 정책의장도 선뜻
호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입법 발의가 양당에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대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7, 8월에 특별 요금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7천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보다는 추가해서 전기사업법에 아예 감면 대상을 넣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뭐 독립유공자, 뭐 장애자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각 그 뭐 정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법 이런 데 개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 등 관련돼서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정동망 의원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민주당에서도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를 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뭔가 좀 합의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요. 민주당은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권 분열을 노리는 건 아니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황은? 아니 이거야 뭐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예. 공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상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당론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네네. 그때 예를 들면 뭐 미진하다면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선거 이전부터 소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예.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네네. 언론을 통해서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국민적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빨리 진행을 하자. 뭐 야당에서는 이미 이걸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셔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닥을 잡으시게 되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진실, 어떤 팩트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좀 빨리 이 부분 그 민생 뭐 법안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당적 좀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변인께는 저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민생에 대해서는 조금 뭐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만 이 문제만 딱 나오면 이제 딱 막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 구성 기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공세는 뒤로 미루고 이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지금 다른 국가 기관이 다 이 그 기관별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진상규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맡겨두고 지금 이거 벌써 세 번째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한 개인이 한 약속이잖아요. 당대표 후보자 시절에.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본인의 공약을 지금 철회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현재 당내의 유력한 의견들은 지금 특검법이 필요하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불구하고 당론이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렇지 않은 쪽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합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 없는 거잖아요. 전 적어도 쌍방이 국민들한테 공약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또 당대표가 된 후에 어떤 입장을 낼지도 이 최상병 특보와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 경제 또 대결 정국 이거를 해결하는 걸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4월 양자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제안을 한 건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되면 대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보내고 네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상례였었는데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만나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야 예. 부랴부랴 만났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효과만 있었지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어떤 평행선 자체가 좁혀지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번 상황은 증시가 폭락하고 있죠. 중동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다음에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 폐업이 뭐 100만 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좀 정부 또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신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납시다. 만나서 그야말로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폭넓게 나누고 공감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곧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네네. 당내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거고 이걸 피해야 되는 거니까 예.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부는 경제가 무능하고 본인은 수권 능력이 있는 경제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대비적인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싶은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에서 실제 민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임이라면 그러면 이제 의제 조율을 사전에 해야죠. 그리고 현재 경제 국면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네. 뭔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는 분명한 정책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탑다운 방식의 좀 구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게 해결의 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해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사실 실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또 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만나서 풀어야 되겠다. 국민들은 그걸 기대한다 이렇게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이제 경제 중심 정당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가 먹사니즘을 화두로 내세운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경제 연구 모임 잇따라 생겨나고 있어요.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 또 대선 도전 행보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임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큰 대선 플랜까지도 연결한 그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의 수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큰 불편함이 없고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관되게 가져온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미래 비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것, 전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정당 또는 그 정당의 리더가 수권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그런 측면으로 계속 좀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으로 중도층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될 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민생 문제에 대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획은 좋은데 말과 행동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서 공부하는 내용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저걸 빌미로 해서 이제 모이는 의원수들의 속마음이죠. 사실은 이제 친명내에서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후를 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그 이유를 보든 예. 친명내에서 각 계파가 이제 분화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면서 방통위를 찾아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 간 이 충돌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면은 공간이 좁은데요? 공간이 좁다고. 그냥 원활한 협조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료를 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질문하세요. 다 갈게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자세를 갖춰야죠.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자, 저 장면은요. 방통위 측이 이제 야당의 이제 KBS KBS와 이 박문진 이사 선출에 관련한 어떻게 이사 선출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방통위에서 이 과정에서 양측 신경전이 오간 겁니다. 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어떤 근거로 저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탄핵은 이미 의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의결전 조사 절차는 또 아닌 것 같고 네. 탄핵 의결전 조사 절차는 또 법사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방위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거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국정조사입니다. 네네. 그럼 국정조사에 관련된 뭐 결의나 이런 그 조사계획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검증을 가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는 검증 가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서 굳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를 의식한 뭐 행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김태기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아니 그 무력화 시켜놓고 의결기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5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민주당이 예. 합의제를 무력화 시켜놓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안 준다고 뭐라 그래요.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요구된 자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어떤 실효성 있는 목적하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목적하에 간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요 모레 이른바 이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탄핵하고 또 후에 증거 조사를 좀 강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장악 청문회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연속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진숙이라고 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관, 김홍일로 이어져 오는 예. 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예. 야당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방통위 체제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사표를 내서 대통령이 바로 즉각 수리하는 반복적인 과정. 예. 2인 체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 과정에서 YTN이 민영화됐고 저 KBS 사장이 바뀌었고 이제 MBC 이사진도 바뀌는 상황들을 예.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탄핵을 진행한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예. 여건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틀 전에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일날 모든 것을 제공하고 83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만에 이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네.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 예. 그럼 그 목적이 이 방송장악, MBC 방송장악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다음 국회 절차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겠다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짧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저런 여러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잖아요. 네네. 그럼 탄핵할 때 탄핵 그 사유서에는 증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참고 자료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고 지금에 와가지고 저를 조사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선 탄핵하고 후 증거 수집한다는 거죠.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자료를 줍니까? 아예 안 주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여야가 입장이 기본 입장이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